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천안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이 비추나 싶더니 어느새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저는 이 계절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바로 남편을 만난 계절이기 때문이죠. 녹음이 푸르른 5월의 어느 날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남편과 처음 만났어요. 성실한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며 친정이모가 권하더군요. 저는 어른들의 소개가 부담스러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무뚝뚝한 이 남자는 몇 번 만나보니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었죠. 저는 만날수록 정이 드는 남편과 첫 만남 이후에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셨죠. 그런데 그런 몸으로 젊은 시절 사별하고서 홀로 남편을 키우셨더군요. 불편한 몸으로 남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두 부자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 붕어빵처럼 닮았더랬죠. 그래도 겉모습과는 다르게 잔정이 있고 속이 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신혼을 시작하는 저를 주변에서는 많이 걱정했죠. 그렇지만 걱정하는 것보다 시집살이는 힘들지 않았어요. 생색내지 않으며 조용히 도와주는 시아버지 덕분이었죠. 그리고 결혼 후 2년 만에 저는 딸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제가 워낙 몸이 약해서였는지 자식복은 많지 않았죠. 남편과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외동딸 하나 말고는 자식이 생기지 않더군요. 아이를 낳자 시아버지는 더 묵묵히 저를 도와주셨죠. 몰래 설거지와 청소도 해주시고 아이도 많이 봐주셨어요. 남편도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지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열심히 운전을 했죠. 남편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종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천안에서 공주와 논산을 거쳐 다시 천안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지더군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부쩍 짜증도 늘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에게 별뜻 없이 건넨 한마디 때문에 호되게 당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발을 닦으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어이없었죠. 마치 일부러 시비를 거는 사람 같더군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잔소리야? 아니, 평소에는 잘 씻더니 오늘 갑자기 왜 그래요? 요즘 이상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죠. 일은 무슨 일? 차라리 밖이 편하지. 집구석이라고 들어와봐야 내 등골 빼먹는 인간들 뿐이고 게다가 잔소리를 해대니 내가 어디 편하게 쉴 수가 있어?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럼 내가 발 닦아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싫다는데 왜 이래? 그깟 발 한 번 안 닦는다고 죽어? 냄새나서 싫으면은 네가 나가서 자.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방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어이없고 이상했지만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게 매일 늦더니 언젠가부터는 저를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갑자기 남편이 이혼 소리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죠.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 소리 아니야. 난 이제 너랑은 못 살겠으니까 그냥 갈라서. 저는 상상도 못한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러니 내가 너랑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남편은 잠도 못 자가며 종일 운전하는데 마누라는 피둥피둥 놀면서 먹기만 하고. 저 살찐 것 좀 봐. 애 하나 낳더니 아주 굴러가게 생겼어. 저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편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껴야 했죠. 화를 내고 싶었지만 반대로 눈물이 났습니다. 애 낳고 사는 여자들이 다 이 정도는 찌는 거지. 당신은 뭐 총각 같은 줄 알아요? 남편은 저를 보며 비웃는 표정으로 대답했죠. 어디 나랑 너를 비교하냐? 나는 나가면은 여자들이 다 좋다고 난리야. 아직도 총각인 줄 알고 줄 서는 여자들이 한둘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여자 생겼어? 내가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한 게 하루 이틀이야? 근데 갑자기 시비를 걸질 않나? 매일 늦거나 외박해. 말해봐요. 당신 바람났어? 남편은 제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방바닥에 덩그러니 이혼 소리만 남겨놓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간 남편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이튿날 화장대를 정리하던 저는 이상한 쪽지 하나를 발견했죠. 의아한 마음에 열어보니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왜 저와 살기가 싫어졌는지 구구절절하게 써놓았더군요. 저희 예상대로 그 인간은 바람이 난 게 맞았습니다. 상대는 지방을 오가다 알게 된 음식점 여사장이라더군요. 여자는 큰 음식점을 2개나 운영하고 건물도 가지고 있답니다. 남편은 자신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중년을 보내고 싶다더군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며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쓴 쪽지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졌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아버님뿐이었죠. 제발 아버님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간절함은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의 태도도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동안 시아버지는 다정하지는 않았어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자 갑자기 저에게 막말을 하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고기 한 점 없이 끓인 김치찌개도 항상 맛있다고 하시던 분이 저희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반찬 투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시아버지의 불만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너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림을 못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 남자가 바깥으로 놀지?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를 향해 반문했죠. 네? 아버님,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숟가락으로 밥상을 탁탁 치며 말씀하셨죠. 네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밥상이라고 어디 손가는 반찬이 있어야지. 맨날 아범이 벌어다 주는 거 넙죽넙죽 받아서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굴까지 붉어졌죠. 죄송해요,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오늘 장 봐올게요. 늙은이 입맛 하나 못 맞춰서 그걸 나한테 물어? 도대체 15년이 넘도록 이 집에서 네가 한 게 뭐냐? 네? 아버님, 오늘 왜 그러세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말했죠. 그러자 아버님은 더욱 목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내가 입이 없어서 참은 줄 아냐? 그저 내 아들 잘 살아야 하니 내 못 본 척 참고 산 거지. 그런데 이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오고 저렇게 밖으로 떠도는데 나까지 네 눈치를 봐야겠냐? 아버님, 저 아범 못 들어오게 한 적 없어요. 자기가 나가서 저러고 다니는 건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너랑 살기 싫다는 남자 말을 안 들어주니 못 들어올 수밖에. 싫은 사람 얼굴 억지로 보고 살면 병나는 거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더군요.
하나하나 제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만 골라가며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을 저를 들볶는 시아버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진정이 좀 부족하면은 저라도 생활력이 있어야지. 그저 애 하나 낳아놓고는 할 일 다 한 사람 마냥 집에서 먹고 노니 편하냐? 저는 점점 괴팍해지는 시아버지 태도를 참아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대거리를 하고 말았죠. 제가 뭘 그렇게 놀았다고 그러세요.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그래도 동네 여자들 따라서 부업도 계속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멀리까지 돌아서 장 보고 다니고요. 하루도 가계부 쓰는 거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대답을 하자 시아버지는 도끼눈을 뜨며 저를 나무라셨죠. 이거 봐라. 이거 어디 시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말대답을 해? 오냐, 너 말 잘했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찌 참았노? 내 앞에서는 내내 거리면서 뒤로는 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녔어? 어디 말해봐. 마치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드는 시아버지 앞에서 저는 다시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잘 참아오던 저도 결국 두 손을 들고 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꿈쩍하지 않자 제 딸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날은 딸이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 때문에 용돈을 달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까지 영어 문제집 한 권 사가야 하는데 아침 자수 시간에 풀어야 해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지갑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문 밖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제집은 무슨,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모자라서 매일 이렇게 돈을 뜯어가? 너, 네 애비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버는 줄은 아냐? 자식이라고 하나 낳는 거 똑바로 된 아들을 낳았어야지. 돈 들여 가르쳐봐야 남의 집 살림이 날 딸을 낳아서 왜 이렇게 돈을 들여? 저는 그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손녀를 예뻐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딸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 상처를 주시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아버님께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죠.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모자라서 애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세요? 제 말에 아버님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시더군요. 죄? 죄가 왜 없어? 남의 집 대를 끊어놓고도 죄가 없어? 낳으려거든 아들을 낳았어야지. 쓸데없는 딸을 낳아서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앉아서는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저는 아버님의 고함을 듣고 더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리 이곳에서 버텨봐야 아이가 받을 상처만 더 커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아버님의 등살을 이기지 못했죠.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하니 그제야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한참 만에 들어와 놓고도 남편은 저와 딸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혼만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더군요. 뻔뻔한 입으로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도 나불댔죠. 난 사실 애한테 크게 정 없어. 일하고 다니느라 크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더구나 딸이니 나보다는 당신 손길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아마 나는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당신이 가져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울까요? 저는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더군요. 내가 15년 넘게 믿고 살아온 남자가 고작 저런 인간이었다니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남편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옆에서 거드는 시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정도 다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럼 잘 생각했다. 계집애 키워봐야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돈이나 들지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필요 없으니 네가 낳은 딸 네가 데려가거라.
저는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저희 딸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향해 말했죠. 위자료는 얼마나 줄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위자료? 그동안 내가 이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무슨 위자료? 돈은 네가 나한테 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기가 막혔지만은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죠. 애까지 있는 남자가 바람을 피워놓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 너랑 결혼하고 15년을 한결같이 아버님 모시고 살림했어. 그 가사노동 시간을 따져도 너 이 집 나한테 다 줘도 모자라. 제 말에 남편은 음찔하더니 표정을 바꾸더군요.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주려고 해도 돈 없어서 못 주니까 가져가려거든 어디 네가 제주부리에서 가져가봐. 저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었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저도 그대로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다면서 위자료랑 양육비 같은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결국 법정에서 만나자 이거지? 그때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또 나서시더군요. 법정? 너 참 똑똑하다. 그 좋은 머리 돈 버는데 좀 쓰지. 왜 그동안 집에만 있었냐? 법으로 하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알아? 애비가 안 되면은 그깟 돈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얼렁 애 데리고 나가기나 해. 저는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죠. 아버님이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지금 여기다 써주셔야 저 나갈 거예요. 아니 이게 속고만 살았나? 준다는데 왜 이래? 오냐 얼마 주면 되겠냐? 지금 당장 목돈은 없으니까 애 양육비 쪽으로 월 100만 원은 보내주마. 그러면 됐지? 이건 이혼으로 한미천 잡으려고 하나? 어디 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해? 내 약속은 지킬 테니까 돈을 험한 걸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거라. 저는 결국 목돈이 없다며 우기는 부자에게 손을 들고 말았죠. 양육비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합의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났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 후로 저는 중학생 딸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밤낮 없이 식당 일을 하며 미천을 모았죠. 제대로 줄지 반신반의였던 아버님의 100만 원도 매달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더군요. 이혼 과정에서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했던 딸은 다행히 잘 자라주었죠. 어서 돈 벌어서 엄마를 편히 모시겠다는 야무진 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한을 품으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네요. 그리고 결국 이혼하고 5년 만에 다니던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죠. 자리가 좋아 제법 장사가 잘 되던 집인데 주인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급하게 넘기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바로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제 식당을 갖고 사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딸아이도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 손을 잡고 쫓겨나던 날이 눈에 선한데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5년 만에 친정살이를 끝내며 식당 근처에 둘만의 보금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대로만 행복이 계속되기를 빌었죠. 그런데 얼마 후 그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대학에 입학하는 딸아이를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어요.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다 저는 그만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말았죠. 집 앞에서 낯익은 노인을 한 명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던 노인의 얼굴은 밝은 불빛 아래로 들어서자 뚜렷해졌죠.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꿈의 볼세라 무서운 시아버지였던 것이죠. 저와 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맞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아버지의 곁을 모른 척 지나쳤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뻔뻔한 입으로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돌아서 아버님을 향해 외쳤죠.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이제 와서 뭐 볼 일이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아, 양육비 때문에 오셨어요? 안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돈 그만 보내셔도 돼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도 그 더러운 돈 안 받아도 잘 살게 됐으니까. 제가 이 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의아한 저의 표정을 보더니 시아버지가 입을 열더군요. 아가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애를 반듯하게 잘 키워주다니 정말 고맙다. 저는 어이가 없어 시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애 잘 키운 거 칭찬이라도 해주러 오셨어요? 필요 없으니 당장 가세요. 돈 많은 새 며느리랑 알콩달콩 사셨을 텐데 생각하기도 싫은 저는 뭐하러 보러 오셨어요? 제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딸아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군요. 착한 성정의 딸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연로한 할아버지가 맨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더군요. 저는 한운 수 없이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왜 오신 건지 용건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가세요. 오늘 좋은 날이라 아이한테 험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저를 시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마디로 기함하게 만들어버렸죠. 아가, 오늘 하룻밤만 나 좀 재워줄 수 있겠니? 저와 딸아이는 깜짝 놀라서 서로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제가 아버님을 향해 소리쳤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워달라니요? 그 잘난 부자 며느리가 내쫓기라도 하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어디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재워달래요? 아버님, 혹시 어디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퍼뜩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치매에 걸리셨나?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나타나서 재워달라니?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시아버지를 보니 정말 이상해 보이더군요.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죠. 저는 두말 없이 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속삭이더군요. 엄마, 일단 밤도 너무 늦었고 할아버지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집으로 잠깐이라도 모시면 안 될까? 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보았죠. 너는 그렇게 당하고도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걱정이 되니? 어쩜 너는 그렇게 독하지를 못해? 제 말에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나 어릴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해 주셨어. 유치원 다닐 때는 맨날 힘들다고 업고 다니셨어. 한 번만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 저는 결국 딸에게 지고 말았죠. 시아버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었어요.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앉혀드리고 냉수를 한 잔 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촉촉한 눈빛으로 저희 딸을 바라보시다 천천히 입을 여시더군요. 고맙다. 너희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부모가 둘 다 착하니 애가 이리 선하게 자란 게지.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차마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저희를 바라보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죠. 아니, 왜 아버님이 울고 그러세요? 울어야 할 사람은 저희라고요. 그래, 알지. 내가 다 알지. 너희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내가 기억 못할 리가 있니? 그래도 그때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저는 악어의 눈물을 보는 것 같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군요. 무슨 변명을 늘어놓으시려고 그러세요? 어쩔 수 없었다니요? 어쩔 수 없어서 바람을 피워요? 손녀랑 며느리를 내쫓고요.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아범아, 네 딸이야. 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잊어 가슴 아파하던 그 애가 이제 일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구나. 참 예쁘지? 잘 봐두렴.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듯 이야기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제가 생각한 치매가 맞는 것 같았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범은요? 아버님 상태 알아요? 제 말에 아버님이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나는 괜찮아. 그리고 놀라지 마라. 아범은 재작년에 먼저 갔단다. 원래 간이 많이 안 좋았잖니. 그게 말썽이었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때 딸이 나서서 묻더군요. 아빠가요? 아빠가 왜요? 어느새 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러자 거친 손을 들어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울지 마라. 어차피 사람은 다 정해진 목만큼 살다 가는 거야. 네 아비는 그만큼 살 목숨줄을 갖고 태어난 게지.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예쁜 너를 남겨두고 갔으니 태어나 할 일은 다 하고 간 거 아니겠니? 저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5년 동안 그토록 원망하며 이를 갈던 남편이 허망하게 떠났다는 말에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남편을 생각하면 마지막 헤어질 때 폐악질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처음 만날 때 그 착시라고 따뜻하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나한테는 비록 못된 남편이지만 내 딸을 낳게 해준 사람이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어요. 저는 대상 없는 미움이 부질없음을 느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일은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곧이어 아버님이 털어놓은 이야기에 저와 딸은 그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숨을 몰아쉬며 괴로운 듯 인상을 한번 쓰고 말씀하셨죠. 아범은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영문을 모르고 묻는 딸에게 아버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너희 아버지는 사실 바람이 난 게 아니었어. 바람은 무슨.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을 했건만 잠이 너무 부족했던 거야.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지.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님의 말에 깜짝 놀랐죠. 저는 외마디 비명처럼 물었습니다. 사고요? 그래, 사고였어. 아범이 졸음운전을 해서 부잣집 외제차를 박살내고 말았지. 결국 그 차에 타고 있던 남자 2명이 죽고 말았단다. 아범은 합의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그 집에서는 귀한 가장이고 자식이었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는데 그깟 돈 몇 푼에 합의가 되겠니? 더구나 돈이 부족한 집안도 아니었단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었지. 저희는 숨죽이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위해서 집도 팔고 밥줄인 화물차도 다 팔아야 했지. 그래도 돈으로 합의는 안 되더구나. 그런데 한쪽 집에 유가족이 아범한테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해줬지. 고마운 사람들이었어. 저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제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쩌면 저는 하나도 몰랐죠? 왜요?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울부짖듯 외쳤죠. 그러자 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범은
다른 한 집이 절대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이었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자식을 살인자의 딸로 키울 수는 없다고 울었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지.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포기하고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없던 내연녀도 만들어서 이혼한 거예요? 아이한테 꼬리표 만들어주지 않으려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범이 하도 간절하게 말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어차피 조사받고 합의금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단다. 아범은 그저 딱 한 가지, 너희 모녀가 모르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였어. 숨이 차시는지 아버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딸아이를 지그시 바라보셨죠. 그 덕에 우리 손녀가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었으니 아범의 선택이 영 틀린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지? 할아버지의 말에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아버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희령을 면하지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옥살이 중에 평소에도 안 좋았던 간 상태가 너무 나빠진 거야. 먹는 것도 환경도 좋지 않았을 테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러더니 결국 떠나버리더구나. 딸과 저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큰일을 겪는 남편에게 조금의 힘도 되어주지 못한 걸까요? 스스로가 너무나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이어지는 아버님의 이야기에 저희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보내주기로 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염료 공장에 취직을 하셨답니다. 집과 차는 다 팔아 합의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돈 마련할 길이 막막하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손녀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편한 다리로 일을 하셨다더군요. 그러다 그만 사고를 당해서 독한 염료를 뒤집어 쓰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각막에 화상을 입어 시력을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수감 중에 이런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남편은 괴로워했겠죠. 그러다 스스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각막을 아버지에게 이식해 줄 것을 부탁했답니다. 남편의 사후에 그 유언대로 아버님은 아들의 각막을 이식받고 다시 앞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 딸이 성인이 되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범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그리 애지중지하던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 벌써 대학생이 됐으니 말이야. 감옥살이 할 때 너무 보고 싶어 하길래 내가 조용히 찾아가서 사진만 받아온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절대로 자기가 거기 있는 걸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지. 헤어질 때 본 중학생 어린 모습만 안고 눈을 감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 눈으로, 아범의 눈으로 꼭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왔단다. 예쁘게 자라 성인이 된 딸을 보여주면은 그곳에서라도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부둥켜 안고서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운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죽어갔을 남편을 생각하니 목이 메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어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은 아빠의 앞에 꽃을 놓아주며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아빠, 고마워요. 나 아빠 마음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나 잘 사는 거 꼭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아버님과 재회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집과 지척에 아버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렸죠. 그리고 함께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원래도 착실하던 딸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알았다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더군요. 오늘도 창밖으로 따뜻한 5월의 햇살이 비치네요. 이 계절에 처음 만났던 남편의 따뜻한 미소와 닮은 오늘이 저는 눈물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봄날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